각하 2번 배웅할 방송 다스베이다 제 66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그냥 4만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5만 가까이. 최백은 교수님에 대한 문자와 탁현민 전 행정관에 대한 채팅이 엄청 많았어요. 고생했다, 탁현민. 그리고 허허허 최백은. 요즘 만나면 그냥 말을 안 하고 허허허 거려요. 자, 첫 번째 시간, 조진우. 본인 소개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10년째 어색해. 안녕하십니까. 전 어디 나와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색해 아직도. 스트레이트 보셨습니까? 스트레이트 요즘 시청률 잘 나와요. 네, 잘 와우.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슈를 계속 끌고 가서 손석희 선배가 문자가 왔어요. 스트레이트가 너무 잘 나가서 우리 방송에서 자꾸 넘어간다는 거야. 너무 빵빵 터트려. 막 그렇다면 네. 산을 한 번 더 가셔야 돼. 그만. 전국적 주목을 받고 싶으면 계속 물이 맥히는데 라면 먹었는데 제가 입이 짧은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어렸을 때도 저는 아유 지금 딴지 라면 개발 중이거든. 저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업그레이드된 라면을 먹고 있어요. 저는 맛이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 이게 어찌나 입이 짧은지 씨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김어준을 보고 아니 이런 사람이 그러다 김용민을 만난 거야. 아니 파리에 갔을 때 갑자기 얘기한 게 생각난다. 오늘 주제하고 상관없이 라면을 많이 끓여 먹었어요. 네, 제가 끓였지 제가. 라면에 계란 넣는다고 그래서 너 그랬더니 계란을 하나 넣은 거야. 계란은 라면 맛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깨지 않고 이렇게 살짝 넣어야 됩니다. 아니 계란 한 5개 정도 넣고 아니 그래서 안 쳐먹었냐고. 봐봐. 그래서 라면은 그렇게 끓여요. 그리고 나서는 계란 후라이를 하기 시작해요. 라면 후라이 몇 개 먹어요. 보통 왜냐면 계란은 아침에 라면으로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후라이 아침에 따로 먹어줘야 돼요. 후라이 하나 먹으면 되잖아요. 그 후라이 하나 해 먹냐? 그래서 계속 붙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라는 거야. 야 후라이 했다면 10개씩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침마다 10개씩 했어요. 프랑스에서 몇 달 살았잖아요. 프랑스 요리만으로는 느끼해서 아침마다 라면을 끓였는데 야, 이거 뭐 중요한 김치찌개처럼. 얘기도 아닌데 길게 얘기하고 있냐? 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여기 와서 라면을 먹을 때마다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 제가 입 짧으니까 얘가 아주 바로미터예요. 입이 짧거든. 그래서 먹다가 2젓가락 먹고 안 먹어요 저는. 근데 지난주부터 이상하네 그러더니 이번 주는 매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 지금. 이번 주에 엄청 맛있어가지고 얘가 맛있다고 하면 팔기 시작하려고. 아무튼 계란 후라이 하나에 난 처음 봤어. 나눠 먹자는 거야 하나를. 씨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프랑스 하면 저희는 저기 라면 생각나고요. 그리고는 이제 거리 걷다가 이제 노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씩. 걷는 건 지 혼자 걸고 나는 가만히 있었어. 얘는 뭐 이렇게 돌아다니나 몰라. 그 도시가 변하냐? 에펠탑 이사가? 저 무지막지한 저 문화적으로 미개한 인간이 제가 그림 보고 미술관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러면 야 인터넷 찾아봐 똑같아. 야 모나리자가 거기 맨날 걸려있는데 그걸 또 봐. 저렇게 미개해요. 아침마다 막 혼자 산책하면서 에스프레소 마시고 맨날 똑같은 거리를 걸어요. 응? 아니 그 맛인데 매일가 씨발 똑같은데.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3분 거리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너무 멀기도 하고. 자 오늘 주제 뭐야?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각하 뇌물. 예, 각하 뇌물이 50억 원이 더 생겼다. 이분 다음 주 그러니까 17일이면 결심. 그러니까 재판을 끝내고 판결만 남았다고. 여긴 심화학습반은 다 알잖아. 이거 나와서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게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 각하가 뇌물로 구속됐는데 뇌물 액수가 61억이에요. 40억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소송비 대납. 그리고는 나머지는 이팔성이 양복해줬다, 돈 줬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스님한테 삥 뜯은 거 있잖아요. 그 뉴욕제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걸로 61억인데 50억을 넘으면 특가법. 61억짜리를 50억 밑으로 깎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50억이 나왔어요. 삼성으로 받은 그 소송비 대납의 일부다. 여기까지는 뭐 보도에 나왔으리라고. 만약에 50억 인정되면 각하는 생전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네. 자, 이게 어떤 돈이냐면 삼성이 지난번에 40억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에이킹건프라는 로펌에 10억이 남으니까 김백준을 보내, MB가. 자기 금고지기를 보내가지고 야 10억 돌려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소송 대납하고 돈이 남았어. 야 잔너 갖고 와 이렇게 된 네. 거죠. 그런 각하가. 기억하시죠? 근데 이 50억이 뭐였냐면은 삼성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로펌에다 준 거예요. 에이킹건프의 김석한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통해서 돈을 맡겨놓고 찾아 쓰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수 소송비만 내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 돈을 쓰라고 돈을 뭉탱이로 주고 그걸 MB가 찾아 쓰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비 대납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뇌물입니다. 소송비보다 훨씬 큰 형태의 뇌물. 정리해 근데 이제 매번 주기 그러니까 네. 뭉칫돈을 맡겨놨다가 왜냐면 우리 각하는 자기 돈을 쓰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냥 뭉태기를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50억이 새로 들킨 거야. 근데 이게 제보를 통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내가 찜찜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액수 자체는 좋은 거예요. 좋다는 것은 각하는 못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좋은 거죠. 네. 깎기 너무 많아서 아 이거는 이제 못 나오신다. 이게 만약에 인정되면. 네. 근데 애매모호한 타이밍에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찜찜한 부분이 거기야. 자, 삼성 돈인데 왜 막판에는 아니야 이게. 이게 좀 찜찜해 나는. 이걸 가지고 MB 쪽에서 어차피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시간을 지연하려고 일종의 작은 자해를 한 거지. 시간을 벌려고. 근데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그러기에는 너무 커요. 액수는 크지. 네, 발등을 그냥 이런 걸로 찍은 게 아니라 망치로 막 때리고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 그리고 지금 아프실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없어요. 우리가 하도 떠들어가지고요. 네. 하도 떨어져 의사들이 잘 안 봐줘요. 의사들이 다 알아 아프실 예정인 걸 이제. 그래서 그게 웬만하면. 안 됐어요. 근데 수사가 미뤄지면 한 달 반 이렇게 미뤄질 수는 있으나 이게 추가가 뜨면요. 액수는 비슷합니다만 더 나쁜 죄질의 뇌물이 하나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MB는 진짜 그 뒤로 몰립니다. 타이밍상 각하가 혹시 마지막 수를 썼나?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왜냐면 이렇게 되면 공판 몇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그런데 수를 그러기엔 쓰기는 너무 치명적이지 않나? 너무 치명적이어서 이명박이 쓴 그러면 수는 삼성 쪽에서 혹시 흘려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삼성을 거죠. 타이밍은 찝찝한 부분이 있다. 네, 그렇긴 합니다. 구속이 늦어지나 7월 중순에 가나 8월 말에 가나 덮기는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타이밍에 이 제보를 했다면 의도가 뭘까? 그런 근데 찝찝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또 다스베이더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타이밍 이야기는 앞으로도 주목해서 보고 그때 네.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제 그 이재용이 유학가기 전에 모든 길을 닦아준 그 사람 이인자 정현호 사장이 어제 소환돼가지고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걸 부인하고 다 지금 맡고 있는데 한 번 더 소환해?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를 했고 이제부터는 회계 사기를 벌인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수사는 잘 돼 있고요. 이번 소환을 주 그러면 두 번은 더 하죠. 영장은 반드시 친다. 네, 반드시 칩니다. 다음 주부터 삼성에 대해서 볼 수사가 시작됩니다. 윤석열호 검사팀이 지금까지 삼성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검사예요. 아, 이게 싸바싸바가 안 돼. 예, 안 통해요. 삼성이 그동안은 싸바싸바가 안 되는 계층이 없었어요. 없었죠.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근데 윤석열이 지검장 팀은 이게 안 돼, 싸바싸바가. 네. 그랬더니 감옥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응? 계속 감옥 가고 있어. 증거인멸한 사람만 8명이 갔어요. 다음 주부터 여러 명이 들어갑니다. 수사는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그럼 정도 우리 두고.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소환되는 건 7월 말 8월 초? 그렇습니다. 7월 말에 더울 때 가시네. 불러오면 사법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건과 별건으로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사기 사건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오래 계시겠는데. 이 건은 워낙 액수가 커서 외국 같았으면 20년, 25년. 뭐 그 50년도 정도 더 최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입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지,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그래도 최소 5, 6년 이상은 나올 건인데, 아무리 삼성이 힘을 써도. 네, 그만큼 크고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다소곳하게 끝내,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향기도 좋은 섬유탈취제 바스 섬유탈취제 미스트처럼 고르게 섬유에 분사돼서 악취에 딱 달라붙어 없애버려. 향기 무슨 일이야? 네, 좋아. 고기 먹었으니까 소파에 칙칙, 쿠션에 칙칙, 카페트에 칙칙, 커튼에 칙칙, 그리고 썸남 만나러 가는 친구에게 칙칙. 고기 냄새 안 난다. 정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혼자 웃음이 나와가지고 주진우, 김어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꼭 부부싸움 하는 것 같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 그 파리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네. 주진우가 라면 끓여서 받치고 이부자리 봐주고 다 그런 거 했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다 했죠. 저는 먹고. 그렇지 먹고 그냥 자고. 먹고. 이 낙곰수 멤버들 있잖아요. 제가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뭐라고. 달려라 정봉주 76페이지에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정청래 덕분이다. 이것은 200% 진실이다. 요즘 특히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민, 전광훈 목사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평화나무 그거 만들어가지고 김용민 지금 큰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요. 황교안 전도사께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할 그 즈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하고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김용민이 나는 크게 될 줄 알았어요. 옛날부터. 이미 커요, 애는. 내가 어디서 주진우도 커? 정봉주도 다 업어 키웠는데 김용민 업어 키울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김용민에게 응원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은 진짜 용감한 거예요. 본인은 독실한 신자예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어느 정도 보수성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도 그렇게 자랐어요. 신학도 했고 그걸로 박사학위도 받고 근데 정면으로 나서서 개신교 안에서 비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김용민은 일제체로 본다면 거의 김원봉 수준이에요 지금.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 녹음하고. 개신교 내 김원봉을 하죠. 진짜 큰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큰 소리는 치지만 속으로는 쫄아 있을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걸 누가 녹음하지 않을까? 그러면 헛소리하기 어렵죠. 실제로 녹화하고 있는데 요즘 좀 잘 잡힌데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프레스센터에서 평화나무 그 소속 거기 녹음한 사람이지 나가 뭐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의식하고 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녹취되어서는 문제가 될 말을 하지 말아야지. 역시 보람이 있다 내가. 의원님 혼자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제가. 아니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 여러분 연트럴파크 연남동 그 경의선 철길 숲길 그걸 제가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원래는 지상 2층으로 기차가 가는 거였는데 지하로 내리는 것부터 거기를 공원 만드는 것을 제가 이제 공약도 하고 그걸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하늘을 봤다가 땅을 봤다가 거기 아무도 놀고 있는 알아주진 사람 봤다가 않지만. 예.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MBC 본사도 상암동으로 유치하는데 제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너무 뿌듯해. 야,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황교안, 나경원을 저격했어요. 당의 투톱을 저격한 건데. 네.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도 제왕적 당대표, 제왕적 원내대표.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이미지 정치만 있고 두 사람의 스케줄만 있고 일정만 있지 우리는 뭐냐. 동네 가보니까 욕먹고 있더라.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의 장면은 홍문종 의원이 나 여차하면 대한애국당 갈 수도 있어? 또 하나의 장면은 김진태 의원이 왜 맨날 막말한다고 사과만 하냐. 사과하지 말라고 황교안 대표한테. 사과하지 마라. 이렇게 세 장면이 있어요. 키워드는
내분 조짐입니다. 왜? 황교안 간판으로 총선을 칠 수 있을까? 나경원의 저런 억지 이런 걸로 총선 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황교안은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두 사람만 매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국회가 안 열리니까 우리는 발언할 기회도 언론에 날 기회도 없어요. 총선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지금 총선 룰 세팅 기간이에요. 어떻게 공천 룰을 짤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막말로 비판을 많이 받는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런 룰이 정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황교안의 무기는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황교안으로서는 외연 확장하겠다. 확장하려면 극우적인 인사들을 쳐내야 돼요. 자유한국당으로서 큰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봤지만 태극기 부대가 자유한국당이 당선되는데 그 결정적 수치가 빠지기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물에 침을 뱉을 수는 있죠. 그래서 끌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또 중도 확장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 안 해봤잖아요. 총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합적인 압력이 있는지 상상을 못할 거야 아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다들. 미쳐 날뛰거든요 막. 속으로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다. 저 사람과 함께 정치 운명을 걸겠다 하는 의원들은 별로 없어요. 우습게 봅니다. 네. 내가 당선되고 봐야지. 황교안 대표가 옆에 있으면 내가 당선돼 저절로. 박근혜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친박계라는 게 만들어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어도 영향력을 사실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특히 태극기 부대에게는. 그러니까 박근혜 이름 걸고 다시 당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황교안을 흔들 것이다. 그리고 그 조짐이 이번 주에 보였다. 그거를 캐치해내는 정치인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게 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의원님 다 하신 거죠. 가라고 하기 전에 가겠습니다. 오빠 일어나. 마녀가 물을 끓이고 있어. 어떡하지? 우릴 잡아먹으려나 봐. 아니, 떡볶이 국물 끓이는데. 라면처럼 간편하게 끓여먹는 고추마녀 떡볶이 세트. 마법의 소스가 들어있어 더욱 매콤하고 맛있다. 고추마녀 라볶이도 있어요. 딴지마켓에 있다. 자, 이번엔 요즘 꽤 핫한 분입니다. 방송에 나가게만 하면 상대 패널을 그렇게 후드려 패요. 잔인하게. 응? 기절을 시키고. 응? 안녕하세요. 후드려 패가지고 상대는 링 한가운데서 기절해 있는데 자기 혼자 몹쓸 양반입니다 아주. 호호호. 기분이 그렇게 좋으셔요 요즘. 네. 호호호 최백은 교수님 올라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계경제다의 최백은입니다. 이게 경제다 책 얼마나 팔립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요. 출판사에서 10,000부를 판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인세를 기부하기로 한 한국 JTS에다가 넘겼습니다. 2,400을 오늘 1,400만 원을. 예, 넘겼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준 덕택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목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대신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전달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요즘 길 가다가 그냥 우체통만 봐도 즐겁죠? 이왕이면 좀 즐겁게 살아야죠. 아니 그래가지고 저 주변에서들 네. 우리 김어준 총재가 교수님을 너무 놀려댄다고. 네. 아니 근데 그 헤어스타일이 독특해가지고 가발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마 해보실 생각 없어요? 이제 방송 패스합시다. 네? 이거 수염 같아요 이렇게. 이거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때 헤어스타일. 지금까지 똑같아요 진짜. 네.
몹쓸 분이네요, 진짜. 사모님 뭐라고 안 하세요? 그 헤어스타일 보고? 뭐 부부가 살면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두 분이 이렇게 평생 같은 헤어스타일로 사시면 저만큼 많이 오래 안 살아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중간에 이렇게 우여곡절 겼다가요. 더 나이 먹으면은 굉장히 끈끈해져요, 또요. 저도 참 좋네요, 기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자, 내수 기반 약화와 기업 경영 성과 악화의 진실. 야, 어렵다? 교수님이 소녀가 됐어. 무슨 말만 하면 호호호 막. 아,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모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 요즘 너무 밝아. 이렇게. 안 봐요, 그래서. 안 봐요, 다스베이더를. 와이프는. 아니, 다스베이더를 봐서가 아니라 교수님의 변화를 느끼실 거 아닙니까, 사모님도? 변화는 이제 가끔 이제 길거리 가다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가는데 와가지고 막 교수님 보고 아는 척 하니까. 제가 이제 유일한 낙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와이프하고 산책하는 게 낙인데. 산책. 동네 산책이요. 서로 이제 반바지 입고 시르바 질질 끌고.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어저께도 보게 되면 이렇게 아시는 어떤 분이. 그렇죠. 갑자기, 교수님. 그러니까 와이프가 당황해가지고. 당황하지 마, 당신. 한번 모시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출연해서 최병현 교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나 이 정도야? 그러면 저희가 미리 짜고 말만 하면 소리를 지를 테니까. 말만 하면 기립박수하고 막 오빠! 막 그러고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하게 해드릴 테니까. 어차피 다스베이더는 안 보시잖아요, 그분이. 예,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 완벽하게 해드릴게. 한 번만 모시고 오세요. 이게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구경 와라. 위에서 위에서 그냥 보면 된다. 예. 그때 제가 사인을 보내는 거죠. 왔어. 왔어. 그럼 그때부터 말할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앵콜. 고용률이 3.3%가 인상됐습니다. 앵콜. 아우, 생각만 해도 즐겁다. 진도 나갑시다. 자, 어려운 거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그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뉴스공장에서 했던 거야. 심화 버전이군요. 예. 한국은행이 예.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어려운 용어, 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전분기, 이게 중요한 단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분기 대비 1.4%가 줄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어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소비, 저축이 줄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내수도 죽었다 이거야. 경제 망했다 이거야, 씨발. 살짝만 건드려도 막 웃겨요? 너무 온몸이 섬세해지셨네. 자. 경제지들이 하던 짓이에요. 하던 짓인데, 이제는 이제 건드리는 게 이거예요. 내수 죽었다 이거야. 수출도 죽고, 내수도 죽고,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이 뭐고, 전분기 대비로 말하는 게 왜 틀린 것이며, 그리고 그게 소비나 저축이 줄었다는 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왜 틀린지, 그걸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전반부는 다 했어요, 이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제 조교하시면 되겠네. 그 정도 됐어요. 자,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개념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체 소득인데, 일반적으로 소득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 게 소득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짧게 들었지만, 들으면서, 그래 한 대목은 정부, 그리고 기업, 다 합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일단 국민 들어가면 그냥 일반 국민들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소위 가계를 말하는 건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기업과 정부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그러면. 그 소득이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이제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4분기 이것도 중요한 지난해 대목이더라고. 전분기 대비.
근데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겨울 대비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득을 비교한다거나 할 때 분기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건설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득을 비교할 때는 똑같은 전년도 분기하고 비교를 해야지만이 그 계절적인 차이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배제하고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비교하려면 얘하고 비교해야 되고 그러면 증가했어요. 그런데 원래 소득이 계절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는데 작년 겨울 대비해서 당연히 1분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 비교해 놓고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매년 이런 패턴인데. 이건 사기예요. 굳이. 그래서 과거 추이를 보게 되면요. 과거 추이를 보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매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마다 이렇게 계속 이런 곡선을 항상 그리는데 올해만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도 쭉 떨어졌어요. 이게 사기인 거지. 떨어질 게 뻔한데 바로 직전 분기하고 왜 비교를 하느냐. 작년 1분기하고 비교해야지. 그러면 올라갔어. 그렇죠. 그래서 1분기로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잖아, 씨발. 모든 게 즐거워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걸 가지고 이게 줄었다면서 개지랄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날로 악화되고 있다가 사기를 치는 거지. 뻔히 알면서 하는 짓이에요. 경제지가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알면서 사기 치는 거야. 소득이 줄면은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소비나 저축도 줄 수가 있죠.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든 거니까요. 근데 소비는 줄지도 않았어요. 줄지도 않았는데 저축이 줄었다고 이제 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예. 예년과 비교해서 떨어질 거를 가지고 했다는 거 보여드렸고 실제 국민총 가처도 1분기는 쭉 증가해갔다 이거예요. 쭉 증가했고 그러니까 이게 사기고 일단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축 여력이 소비와 저축이 날로 악화됐다 이거는요. 예.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으니까 저축할 여력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저축률이 줄어든 것이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냐 이제 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요. 이 저축률을 가지고 보도한 똑같은 신문사라든가 비슷한 신문사들이 보도한 걸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봐보세요. 이게 가계 소비 위축이 됐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저축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걱정을 한 거예요. 이번 똑같은 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1월 달에 보게 되면은 저축률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작년 얘기예요. 1995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는 작년 1월 달 얘기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저축률이 또 올라갔어요. 이때 최고치였었거든요. 17년 만에요. 그랬더니 꽉 닫은 지갑! 돈을 안 쓴다. 이것도 경제가 나쁘다는 거야. 이제 그럼 저축률이 떨어졌으면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파이낸셜 뉴스예요. 여기도 파이낸셜 뉴스예요. 저축 떨어져서 안 좋다는 거야. 여기는 저축 많이 해서 안 좋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조건 안 좋아. 소득은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올랐는데 저축률이 왜 떨어졌냐 하면은 올해 1분기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5월 고용 지표를 발표했어요. 보수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를 할지 내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수치는 좋다면서요. 예,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저는 그게 이제 예고된 거라고 제가 오늘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1분기 가계 소득이 지난주에 제가 와서 설명했듯이 중산층이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위 10%만 소득이 좀 줄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5월달 고용지표 중에 우리가 참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그러니까 음식, 숙박, 도소매업 같은 경우도 일자리 감소가 멈췄어요. 증가세로 전환됐어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고용지표가 나온 거예요. 취약계층인데. 그렇죠. 그게 결국 왜 그러겠습니까? 소비를 늘려서 이제 그런 거예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내수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가게들이 돈을 써야지만이 그러니까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이잖아요. 중산층들과 저소득층들이 소득이 강화되게 되면은 예를 들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만 원을 거의 다 쓰잖아요. 저축할 여력이 없잖아요. 반면에 한 달에 막 1억씩 버시는 분들이 한 3천만 원 써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한 7천만 원은 저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불평등하면은 저축액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 분배가 잘 돼 있으면은
저축액이 이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불황이 온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게 왜 그러냐? 불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아서 생기는 게 이제 불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건데 왜 뒷받침이 안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소득이 낮기 때문에 불평등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소비할 층은 굉장히 얇아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교수님이 지난주에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간극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 그럼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가 그만큼 증가하죠. 그 사회에요. 그리고 돈이- 중간 계층이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한 거예요. 네. 그 저축이 소비가 줄어들고- 증가하니까 저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있다. 좋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좀 더 그러니까는 확장적으로 좀 쓰겠다는 거거든요. 사회 안전망 강화하고 저소득 소득 지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정부도 소비하는 게 있고 지출하는 게 있고 아까 그래서 정부 저축도 있고 가계 저축도 있고 기업 저축도 있는데 정부 저축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걸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아니, 있는데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명백하잖아요. 2018년에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지갑을 닫고 저축만 계속 한대잖아. 근데 올해는 저축도 안 한대잖아.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이 뭐 늘어도 욕하고 저축이 줄어도 욕하고 해석은 못하고. 그냥 욕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수님처럼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예. 늘어도 줄어도 무조건 욕할 그 핑계만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야 미친 이게 새끼들. 뭐 이걸 기억하겠어요. 옛날 이거를요. 1년 전 이거를요. 기억을 못 하죠. 나쁜 새끼들 아주. 개새끼들. 그때그때 현혹되는 거죠. 예. 이걸 뭐 누가 기억합니까? 경제 뉴스를. 자기들은 기억하겠지. 자기들 기사니까.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 안 좋을 때요. 저축률이 계속 올라갔었다고요. 저축률이 그러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경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 안 쓰고 저축한 거 아니에요? 남는. 이때 가계의 하위 60%가 소득이 후퇴를 했었잖아요. 2016년도에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그냥 그 하면서요. 이 저축률이라는 것은 결국 저만큼의 액수를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지.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여러 개서 그렇죠. 세이브하고 예. 있다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1분기 이제 그러니까 총처분 가능소득의 추이고요. 네. 이것도 이제 저축률입니다. 네. 저축률 보게 되면은 소득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도 이건 떨어지잖아요. 네. 네? 문재인 여기가 이제 2017년 1분기인데 문재인 정부부터 쭉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부터 쭉 떨어지는 거예요. 네. 박근혜 정부부터 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한 2.7%포인트 올라갔다가 3%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경향성이 확실하네. 예. 이게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이 그림입니다. 예? 소득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쪽에서는 저축률이 쫙 급등을 했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는 저축률이 쭉 떨어졌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저축할 돈이 늘어난 것이고, 그렇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돈을 쓸 여력이 많이 생긴 거다. 그렇죠. 이 소득 증가 중에서 저축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누가 저축을 했었겠냐 이거죠. 교수님 이해가 잘 돼요. 교수님 초창기 나왔을 때는 이해 안 됐거든요. 저 양반을 계속 불러야 하나? 그게 아니라 김총수가 실력이 좀 늘은 거는 생각 안 해요? 아니에요. 저희 교수님. 경할모처럼. 1년 전의 거를 직접 보세요 한번. 아 내가 이랬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 중에 기업 이제 경영 상태를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세 곳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는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여기 보다시피 지난해 기업 경영 분석을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기업 경영 분석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되는 지표들은요.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안경을 지금 놓고 나와가지고요. 여기 안경을 놓고 나와도 좋고 안 보여도 좋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장성.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장성이요.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냐는 게 이제 성장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요. 수익성, 매출액 중에서 수익을 냈느냐 하는 것이고요. 안정성. 안정성은 이제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게 중요하다. 세 예, 개가. 이 세 개가 이제 핵심적인 지표인 거예요. 대부분 증가했네요. 예. 예. 그리고 이 부채 비율은 낮아질수록 좋은 그렇죠. 거예요. 부채 비율은 떨어졌고. 낮아질수록 좋은 거고. 요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하면. 그러면 좋아진 거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안정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부채 비율의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뭐냐면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돈을 은행에서 빌리게 되면 기업은 이제 영업에서 이익을 내 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율입니다. 영업이익을 이자로 나눈 게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에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2016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5.2배라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자보다도 한 5.2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520%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588이니까 한 5.9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100원 벌어서 예. 20원 정도 예. 그런 정도 비율로 이자를 충분히 갚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자보다 한 5.2배를 더 벌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이때는 이제 한 5.9배 정도 100원 벌으니까. 벌고 20원 이자로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매출의 영업일도 이렇게 늘고 그랬는데 다 좋은데. 예. 그런데 기업별로 또 나눠서 이렇게 봐요. 봤을 때 평균은 5배지만 그렇죠. 100% 그러니까 이자를 못 갚은 기업의 비율.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32.3%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 작년 대비 4%가 늘었네요. 예. 요것만 딱 부각시킨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앞에 요 부분은 다 부분만. 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자를 네. 갚는 비율이 더 좋아졌으나 그렇죠. 그 중에서 하위 기업들 이자만큼도 못 버는 기업의 퍼센티지가 4% 늘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추이예요. 한국은행의 금리 추이인데. 아는 걸 알아야 돼. 아는 척 하려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요. 네. 들어와서 금리를 그러니까 계속 내렸어요. 당시에 최경환 씨가 계속 그렇지. 압박려가지고 금리 빚내서 내리라고. 집사라고 금리를 계속 떨어뜨렸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2.75%에 있던 것을 1.25%가 한 1.5%를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박근혜 정부에서요. 엄청 내렸네. 예,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따라서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그렇죠. 문제도 있고. 이자가 해서. 좋은 곳으로 빠져나가니까 돈이. 이때는 그러니까 한 1.5%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는 이제 아니라. 이자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0.5%포인트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금리가 올라간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 비용들, 특히 상대적으로 영업이 열악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이자 비용을 이제 그러니까 타격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4% 올라간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평균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금리가 그리고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됐다 이거예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성장성이나 수익성, 안정성이 좋아지는 건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그 부분 다 중에서 빼고 요거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찾아내가지고 그 이유를 밝히려면 이거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혹독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교수님 여기 이르신 거예요. 이렇게 즐겁게 쉽게 알아듣게. 아우, 뿌듯해. 자, 이제 뭐 마지막 뭐또 있어요? 마지막 우리 지금 그래서 성장률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엄청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공격하고 오르는데 올해 1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0.4% 한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만한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가 OECD 국가가 회원 국가가 36개 국가지만은 OECD에는 이런 나라들도 많아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티비아 수십만 명뿐이 안 되는 이런 나라들도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 대상할 만한 국가들 중에서 보게 되면 지난해 4분기에 우리가 1위였었어요. 그러니까 4분기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분기예요. OECD에서 1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야 알지. 네, 그런 거는 이제 보도를 안 해요. 좋을 때는 보도를 안 한다고. 근데 마이너스 0.4% 기록하면 꼴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꼴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요. 올 초까지 올해 성장률이 1.8%가 될 거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 4월에 그러니까 수정하면서 얼마로 줄였냐면은 0.8%가 떨어졌어요.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성장률이 다 지금 이렇게 하향 조정들을 하고 있어요. 워낙 세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에서 뭐냐면은 소득주 성장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여기다 갖다 붙여요. 모든 게 기승전 소득주 성장 정책이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YTN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지금 경제 문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기관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출 충격으로 얘기를 해요. 수출 때문인데 갑자기 거기다 소득주 성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아무 관련이 없는 걸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요.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갖다 붙이는 걸 언론들이 또 갖다 붙여요. 그렇죠. 예. 이 미친 새끼들. 언론이 팩트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언론 자기들이 같은 편에 대해서 그걸 계속 유포하니까 미친 새끼들이죠. 독일이 그러니까 원래 1.9% 전망에서 0.8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것이요.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가진 나라들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도에 11조 6천억 원을 추경 편성했었어요. 그때 메르스랑 무슨 뭐 저기 이제 경기 일자리 만든다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선거가 있었던 2016년도에도 11조 추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의 한 절반 정도 지금 추경하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총선용이라고 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추경의 혜택은 자유한국당 지역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개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개소리. 네? 어떤 특정 정파의 이익보다도 전체 국민들의 경제를 지금 걱정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경제가 지금 망가지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야지만 총선에서 아니 자기들이 이제 이길 그것도 거고. 언론들이 요거 사실은 자유한국당 지역구 대부분이 혜택을 입는다라고 정확하게 지적만 해줘도 돼요. 그걸 안 해. 하 개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그냥 막 유통되고 있잖아요. 말은 돼야 싸울 거 아니야. 말은 돼야. 아,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계속 유통시켜 주니까. 교수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예.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꼭 읽으라고 읽는 게 아닙니다. 책을 꼭 읽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진 순간부터 책을 여러 권 결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제다. 응? 뭐라고요? 냄비 받침. 용도가 많아. 응? 저는 서울시청 제로페이 담당 공무원입니다. 쓸데없는 제로페이로 죄송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두르시지. 준비가 부족해서 되는 데는 없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됩니다. 동네 편의점에서도 60개 프랜차이즈에서도 서울시 390여 개 공공시설 할인도 제로페이로 다 됩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쓸데 많은 제로페이 서울. 써보자 제로페이. 다음은 오랜만에 모신 분입니다. 전호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과테말라에서 3.1운동 기념 특강을 할 일이 있었어요. 과테말라까지 갔다 오셨어요? 브라질 과테말라에서 했었는데 과테말라 교민 한 분이 총수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 과테말라. 메모도 있고 그렇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일진이 연애 편지 대신 전해달래도 안 전해준 사람인데 가방도 감사합니다. 꽉 찼는데. 과테말라에서 보내주신 거. 뭐 벌써 석 달 지났잖아요. 중간에 그냥 스킵할까 그랬다가 야, 그러면 이번에 안 모셨으면 드셨을 뻔했네, 이거. 게다가 과테말라 계신 분이니까 제가 먹는다고 뭐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죠? 감사하고요. 타골문학의 거장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 요즘 선생님의 전공 분야가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예. 월북한 김원봉을 국군에 뿌리라고 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대신 우리는 백선엽 장군을 국군에 뿌리려 본다. 이런 대결 구도를 떡하니 만든 거야. 근데 이 두 인물의 VS가 우리나라의 그 정치 지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다. 요거는 교수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모셨는데 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사에서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의용단이 광복군에 합류했고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가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딱 잘나가서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그랬다. 월북한 사람이 국군의 뿌리라니 애초에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백선엽 가가지고 국군의 뿌리다 이러는 거야. 야, 씨발. 이거를 그러면 언론에서 정리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 그래서 정리하실 분을 모신 거예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아니 나한테 계속 정리하라고 그래요. 뭐 몇십 분 혼자 얘기하라고 그래. 김원봉 선생 얘기를 이런저런 방송에서 했는데 10분씩밖에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이 오늘 자리에서 15분 정도 이 자리에서는 좀 그냥
마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이제 김원봉이 어떤 분이냐, 이건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연극으로도 만들어졌고 워낙 유명해서 주변 인물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동대문에서 청량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 큰 길. 왕산로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강의하면서 왕산로가 왜 왕산로인지 아냐 그랬더니 그 주변에 왕산이라는 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저 의병장 허위 선생이 13도 의병의 선봉대를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을 할 때 의병을 이끌고 동대문 밖까지 왔던 곳이에요. 그 길이라서 허위 선생의 호를 따서 왕산로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거든요. 근데 의병의 길이에요. 왕산 허위 선생이 대한제국 시대에 평리원 재판장 서리를 했어요. 평리원 재판장이 대법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밑에서 대법원 판사를 했던 박상진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야사는 빼고 얘기합시다. 이거 방송이니까 어쨌든 간에 아무리 야미 방송이라도. 야매 방송이라뇨. 버럭. 국가 정통 방송, 프리미엄 방송, KTV에서 제가 KTV. 전우용의 사담, 픽 이런 거 진행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 야미 방송에 좀 기대서 홍보를 해야 되는 처지라서 뭐 갑자기 얘기가 좀 샜네. 이제 허위 의병장이 체포돼서 순국한 뒤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격이었던 박상진 씨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대구에 대한광복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의열단의 전신쯤 돼요. 일본 침략자들과 친일 몰입애들을 처단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한다. 이 광복단원들이 처단한 인물 중에 하나가 칠곡의 대부호 장승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승원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이제 장직상, 장길상, 장택상 그랬는데 그 직상의 경우에는 중추원 참의까지 하고 초특급 친일파 집안이었죠. 여기까지 기억해 두세요. 기억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네, 잠깐만 기억해 두세요. 박상진의 대한광복단이 장승원을 처단했다. 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이 대한광복단에 함께 활동했던 분 중에 황상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대단한 독립운동가였어요. 이분이 이제 의열단 초대 단장이에요. 그리고 김원봉 선생의 고모부예요. 김원봉 선생은 이제 서울에 와서 중앙고보에 다녔어요. 그때 중앙고보에 똘똘한 이제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의형제를 맺기로 하고 이 황상규, 그러니까 김원봉의 고모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한 젊은이에게는 너는 산처럼 굳건하게 살아라. 그래서 약산이라는 호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김원봉의 호가 약산이에요. 또 한 사람에게는 너는 물처럼 투명하고 순조롭게 살아라. 그래서 약수가 됐어요. 김약수. 이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이제 별처럼 살아라. 그런데 약성 하니까 좀 이상해서 글자만 다른 여자를 써서 이여성이라고 지었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약산, 약수, 약성이 영남 일대의 삼총사였어요. 김원봉 선생이 3.1운동 이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길림에서 의열단을 조직하고 최초의 의열투쟁, 밀양경찰서 폭파 미수 사건. 그건 뭐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길게 말씀드렸냐면 김약수라는 분은 대한민국 초대 국회 부의장이에요. 반민특위 해체된 거 굉장히 안타까워하잖아요. 지금 심지어 국회의원 중에도 반민특위 때문에 국론이 분열했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친일파 직계들이 있으니 오죽하면 방해가 심했겠어요. 근데 그 방해를 무릅쓰고 국회 내에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법, 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킨 사람이 바로 김약수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초대 국회 국회 부의장이면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한 분 맞죠? 근데 이제 반민특위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남로장에 프락치로 국회에 침투해서 대한민국에 해로운 활동을 했다 해가지고 체포해버렸어요. 이승만이. 그러니까 김약수가 체포된 다음에 반민특위 해체 습격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계속 감옥에 있었어요. 반민특위를 만들었다는 죄로 감옥에 갔네요.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만든 것을 비롯해서 사사건건 이승만의 친일파 기용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삼총사 중에 약수가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갔다. 예. 네. 그래서 6.25 전쟁 날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여행이 보도연맹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산채로 북한군한테 풀려났어요.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북한군이 감옥에서 풀어줬고 살아있는데 다시 국군이 들어오면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북한군 따라서 월북했어요. 그리고 김원봉과 같이 숙청당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의 적대한 사람인가요? 김원봉 선생의 경우에도 시점만 달랐지 대단히 비슷한 좀 과정을 겪었던 것이죠. 김원봉 선생의 경우에 의열단을 만들어서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수행함 이런 강령을 내걸고 친일파 처단하는 활동을 했는데 1923년에
단재 신채호한테 부탁해서 조선혁명선언을 쓰도록 합니다. 이게 의열단 강령문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지는 않아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게 돼 있었거든요. 가입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사회주의자들한테 비판도 받았고 적대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의열단을 정규 군대 형식으로 개편한 것이 조선의용대예요.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는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중국 연안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근거지로 이동해서 조선의용군이라고 명칭을 바꿔요. 근데 본대는 김원봉과 함께 있다가 한국 광복군이 창건될 때 거기에 합류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계속 주력했던 것은 사회주의 운동이 아니고 좌우합작 운동을 계속 추진을 했어요. 돌아올 당시의 직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 겸 한국 광복군 부사령이라는 직위로 돌아오죠. 임시정부 요원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들어와서도 계속 어떤 이념보다는 민족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좌우합작 운동에서도 이제 앞장섰던 것이고요. 제가 장승원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김원봉 선생이 남북협상 때 가서 안 오게 만든 계기 중에 하나가 친일경찰 노덕술에게 뺨을 맞았다. 그래서 굉장히 분하고 원통해서 며칠 울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외놈들도 그렇게 최고의 현상금을 걸고도 나를 못 잡았는데 광복된 나라에 와서 외놈 앞잡이에게 뺨을 맞았더니 이게 얼마나 원통하겠느냐. 근데 노덕술 보고 김원봉을 잡으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당시 수도경찰청장이었던 장택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좀 알렸대요. 저 김원봉이 얼마나 이 민족의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독립운동의 영웅인데 그런 사람 함부로 잡아들였다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장택상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원수와 같은 무리인데. 그렇죠? 장승원을 죽인 게 대한광복단이고 대한광복단 단장이 박상진이고 박상진의 동지가 황상규고 황상규의 조카가 김원봉이니까 맥을 다 세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해방 직후에는 친일파는 친일파대로 자기들 네트워크를 알고 있었고 독립운동가들 네트워크를 알고 있었고 이걸 원수처럼 대했으니까 노덕소리를 지켜서 잡아라. 잡고 나서 망신도 주고 때리고 뭐 고문을 해도 뒷감당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아, 이건 이 방송에서 얘기하기엔 참 부담스러운데 우리 총수가 같이 책임지겠지 뭐. 뭐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재밌어서 계속 쑥 빠져서 듣고 있었는데. 예. 이 장택상 비서로 전개에 입문한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에요. 오늘날 자유한국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죠. 거기까지만. 굉장히 좀 옛날 일 같아도 엊그제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될 만한 일들로 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다가 친일 압제계 중에서 제일 악질들한테 북으로 쫓겨간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북에서도 또 쫓겨나간 거 아닙니까? 이제 공산주의자가 두 번째로 아니니까 또 얘기를 하죠. 네. 김원봉이 이제 월북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운할 수 없다. 지금 이제 보훈처 규정이 그래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현재 규정으로는 서운할 수 없다예요. 근데 1989년에 북한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 한 10여 명을 한꺼번에 서운을 해요. 그때 조소왕, 김규식, 최동우, 엄항섭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유공자로 건국훈장 독립장까지 차등 있게 서운을 해요. 노태우 정권 때예요. 엄항섭 선생 같은 경우는 백범 김구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백범 선생이 암살당한 다음에 이 엄항섭 선생이 얼마나 심한 신변의 위협을 느꼈겠어요. 엄청난 거물도 저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데 자기가 살 수 있을까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 신밀히 애국 열사릉에 묻혀 있어요. 올해로 치면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요. 북한에서 서운받고 북한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갑자기 노태우 정부가 서운을 했어요.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왜 그랬을까요? 소련 중국과의 북방 외교를 막 하면서 공산국가와 수교하는 마당에 자의가 아닌 상태로 북한에게 협력한 사람들은 우리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북한이 유공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공자로 선정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이미 노태우가 허물었던 거죠. 근데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버려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까 이제 총수가 읽어줬지만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 조선의용대의 뿌리가 되었고 조선의용대는 둘로 갈라졌지만 주류는 광복군에 합류했고 이 광복군이 대한민국 군대의 이른바 기원이 되었다. 이게 뭐가 문제? 이게 어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식이 있고 이 문맥을 의하면 독립운동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군대가 독립운동과 무관하게 창군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주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이 대한민국 군대는 좌우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된 정신 속에서 대한민국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원봉을 숙청하고 김원봉과 관련된 역사를 지워버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성에서의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독립운동 다 아시겠지만 교수님 그럴 때 욕을 하셔야죠. 이게 단어로 표현이 안 되잖아. 우리가 개새끼 있잖아, 개새끼. 대한민국 헌법 개새끼. 근데 그걸로 부족해요? 김원봉을 서운하겠다는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 전체의 쉐어 지분을 놓고 볼 때는 대한민국이 더 많이 계승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또 이게 북한에서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그거 틀린 얘기가 어디 있어? 조선의용대를 만들었고 다 팩트인데. 그리고 그렇게 광복군에 들어왔고 그 광복군이 그럼 대한민국 군대가 간도 특설대를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황교안 대표가. 그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죠. 좀 이따가. 교수님 근데 또 다시 해야 되는데 해석하시는 아직 게 본론도 맞다.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현충일에 김원봉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무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다. 좀 병원에 가봐야 돼요. 병원에 가봐야 돼. 개새끼들. 아니 걔도 가르치면 알아요.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의열단 안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의열단 단위원이었던 나석주, 김상호, 김익상 의사의 동상 기념비 서울에 다 서 있어요. 뭐 어쩌라고. 다 김원봉의 손짓을이에요. 아니 국정교과서에도 김원봉 칭송이 자자해. 박근혜 국정교과서에 그러니까 칭찬이 자자하다니까. 아마 그걸 보면 박근혜가 말했으면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왔을 거예요. 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빨갱이라고. 빨갱이라고 엮고 싶은 거예요. 근데 김원봉 선생이 이제 월북하게 된 계기도 정치적 동지였던 예원영 선생이 암살당하는 거 봤는데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안 느꼈겠어요. 그럼 남북협상 때 같이 갔다가 같이 안 온 사람이 아까 말했던 산수성 중에 이 여성도 같이 안 왔어요. 그리고 이 여성 역시 같이 숙청당했어요. 북한에서. 다 그런 삼총사가 예. 둘은 북에 갔다가 안 내려서 숙청당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갔다가 또 북으로 따라갔다가 6.25 때 또 어. 거기서 같이 숙청당했고 한꺼번에 다 숙청당했어요. 셋이서. 이제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사실. 쫓겨난 거죠. 고향도 여기고 활동 기반도 여긴 사람을 거기다 쫓아내고 본인도 가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도 김일성이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 했다고 그래가지고 반당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숙청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정권을 수립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 아니라 김일성 정권의 안정화를 계속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결국은 막판에는 탈북하려고까지 시도했던 사람이죠. 황정엽한테는 우리가 국민훈장을 줬잖아요. 무궁화장, 큰 훈장을. 국립묘지에도 묻어줬고요. 근데 주체사상 만든 사람이죠. 이제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노태우가 중요한 독립운동가들을 북한에 이제 독립유공자로 놔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었거든요. 서원을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언급만 했다고 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건 이제 그것도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면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해주면 된다니까요. 언론이 그걸 안 해서 그래. 두 종류가 있어요. 기자라는 말 자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는 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기자 직분에 충실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지. 그죠? 너무 자짜니까. 받아 적는 놈이란 뜻이에요. 근데 조선시대도 언관, 기록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었어요. 언관은 직원 적는 바른 말, 올바른 논리를 펴야 돼요. 그 조선시대 관리들이 근무 중 음주는 금지됐어요. 근데 딱 한 관서 관리들은 근무 중 음주가 허용됐어요. 사관원, 왕한테 직원하는 사람들.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은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그냥 받아 적고서 기사 다 썼어. 이제 김원봉이 왜 월북했느냐, 왜 북한에서 숙청당했느냐, 또 김원봉의 활동 자체가 우리 독립운동사에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으며 그 족적 중에 어느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계승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느냐 이런 거죠. 그동안에는 북한과 조금만 관련돼서도 다 쳐내고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 정권, 친일파 국가라고 하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 바로잡기, 적폐청산하는 게 뭐예요? 독립운동의 전통을 계승해서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친일파의 역사와 단절하고, 그죠?
그러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재평가하고 독립운동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전사로서 제대로 편입하자 이야기였어요. 그 현충일에 맞아요. 순국선열이 왜 싸웠는데 분단된 나라 보자고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낼 놈들은 친일파밖에 없는데 걔들이 화내는 거예요. 예. 교수님, 이제 그런데 그럼- 문제는 시간이 다 됐다는 겁니다. 백선엽은 다음 주에 해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백선엽은 다음 주에. 예, 자유한국당이 왜 그러느냐. 또 양심이 좋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양심이 있다 없다 아닙니까? 양심. 그렇죠. 양심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만 따지잖아요. 예. 양심이 없어지는 게 왜 없어질까요? 새서 도둑 맞아서 원래 없어지는 경우는 보통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양심은 썩어서 없어지는 종류예요. 개념상. 옛날엔 이게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대과학은 이게 머리에 있다는 걸 밝혀냈잖아요. 위대한 성취예요. 양심이 심장이 아니라 두뇌에 있다는 걸 밝혀낸 것이. 그럼 무슨 얘기냐? 양심이 썩으면 두뇌가 같이 썩어요. 아까 아니 자기들이 단체 관람해가지고 끝나고 만세 불러놓고 이제 와서 김은봉 언급하면 빨갱이가 자기들은 뭐야? 빨갱이 만세 부른 사람들이야? 이건 많이 썩은 거죠, 그죠? 우리 썩지는 말자고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내가 들어갈 틈도 없어. 대단한 분이야 진짜. 다음 주에 또 오실 겁니다. 자, PPL.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당신이 건강해지는 만큼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바이원, 기부원.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1+1은 들어봤는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건 처음 들어보셨죠? 예. 이미 몇십억을 이렇게 해서 기부했어요. 비타민 엔젤스. 예. 잘 팔리고요.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신경 쓰지 않을 게 없는 당신. 하나쯤 쉬운 것도 있어야겠죠? 원하는 대로 쉽게 반응해 내 생각대로. 나만의 쇼핑몰을 나만의 공간처럼. 어렵지 않아요. 스스로 만드는 나만의 쇼핑몰. 아임웹. 자기가 원하는 쇼핑몰을 클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1인 쇼핑몰을. 신기하죠? 예. 개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개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 뭐야? 이용 비용만 있나?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가 보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임웹. 딴지 굿즈. 예. 부끄러운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여기. 나는 부끄러운데. 여기 이런 제 얼굴 마크 여기 떡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나 부끄러운지. 근데 잘 팔려요. 이렇게 여기서만 파는 제품들, 딴 데서 이걸 팔 리가 있겠어요? 팔아준다고 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만 파는 거예요. 한정으로 만들어서. 근데 이걸 퀄리티를 점점 높여서 이거 안 사고 못 베길 정도의 퀄리티로. 그런 제품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 이런 게 박혀 있다고 생각해봐. 엽기적인 거지. 예. 자, 참여연대 홍순탁 회사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강연이 너무 많아. 듣다가 잤어 조금 내가. 자, 회계사님. 삼바는 참여연대가 해낸 겁니다. 그리고 처음 문제 제기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가장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린 사람은 김경률 회계사이고 맞습니다. 네. 그것을 잡아낸 사람은 홍순탁 회계사. 아닙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얼굴, 홍순탁 회계사는 브레인. 삼바 이야기 가장 지속적으로 많이 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또 한번 초간단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삼성이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고 또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빠져나간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압박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계속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머릿속에 딱 넣고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계속 때려잡아야 돼요. 못 도망가게. 반드시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서도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빠져나갈까 말까 하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자, 박 기사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간단하게. 오늘은 제일모직 가치는 어떻게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어떻게 낮췄는지 네. 이거는 재밌고 싶거든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일모직을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을 찌그러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했냐? 그거 말씀하시려는 거죠? 네, 오늘 그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초간단 스피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해서 두 회사 모두 상장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상장회사 간에 합병을 하면 어떻게 합병할지는 주식 가격에 따라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니까 객관적이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아직도 그런 칼럼들이 뭐 최근에도 나오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이거지. 주가에 따라서 합병 비율 정했는데 이게 이제 삼성 오론자하고 삼성의 논리예요 이게. 근데 이 논리의 그 기초는 주가는 항상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예. 그런데 워렌 버핏이 왜 돈을 버냐면 가치는 높은데 지금 주가가 낮은 회사들을 찾아내서 사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치 투자예요. 그렇죠. 워렌 버핏 그리고 뭐 전설적인 뭐 존 템플턴,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높을 수도 있고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는 기업 가치를 반영할 때도 있지만 벗어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합병 비율이 주가에 따라 나왔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오늘 해야 돼?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고 두 달 후에 할 수도 있는데 왜 오늘이어야 되는지를 따져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진짜 얼마인지. 당연한 절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진 가치를 따져봐야 된다. 자, 그래서 나온 보고서가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예. 국민연금이 따져보자.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가. 주주였으니까 삼성물산의 대주주였어요? 두 회사 가치를 따져본 보고서입니다. 그 그렇죠. 보고서의 내가 결론이 대주주인데 내가 가진 주식이 있는데 나쁜 비율로 하면 손해를 보니까 당연히 따져본 거죠. 이 표가 제일 중요한데요. 1대 0.35가 있을 때 실제 발표된 주가에 따라 나온 비율이었는데 이게 실제 발표된 비율인데 해보니까 아슬아슬하지만 0.35가 범위 내에 들어와요. 국민연금이 조사를 해보니까 1.34와 1.67 사이다. 비율이 어쨌든 이 범위 안에 있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혼자 한 거 갖고는 근거가 부족하니까 밑에 다른 회사가 한 거를 같이 써놓은 거죠. 딜로이트, KPMG,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에서예요. 국내에 있는 큰 두 개 회계법인이 한 결과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 범주 안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합병에 찬성해도 큰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 쓰인 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숫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네.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다음 표 있는데요. 이게 좀 나 이럴 줄 몰랐어 오늘.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여기 벙커원을 산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 버냐. 네. 그래서 영업에서 버는 가치 그리고 영업에 도움이 안 돼서 팔아도 되는 거. 그거 합산하면 이 벙커원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회사도 다 똑같아요. 영업 가치와 비영업 가치를 따지는 건데 그런데요. 일단 영업 가치에 보면 제일모직 바이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이게 무려 3조인데 이게 유령 사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당시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 이 표를 받아본 국민연금 담당자가 제일모직 홍보 담당자한테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모른다라고 답을 했던 그 유명한 사업부거든요. 그냥 없는 거예요. 조직도 없고 거기 일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냥 제일모직 바이오라는 단어만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가치가 3조야. 제일모직 홍보 담당자가 처음에는 나도 모른다고 했다가 다음날 전화해서 알버랜드에 동물 식물이 있지 않냐. 그걸 이용해서 바이오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돈 벌기 쉽죠. 머릿속에 있는데 3조인 거야.
나는 100조짜리 사업도 구상할 수 있어요. 구상은. 이게 개사기라는 거예요. 진짜 사기도 이런 사기는 본 적도 없는 사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삼성바이오 가치를 한 6조 본 거죠. 근데 6조를 어떻게 본 거냐? 뭘 따져본 게 아니라 증권사 보고서를 읽어보면 도저히 갖다 쓸 수 없는 숫자들이 많았는데 그걸 그냥 더해서 6조. 여기에는 그 유명한 콜옵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거 당연히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 콜옵션 때문에 한 3조 정도 빠져야 되는 거고요. 그죠? 절반은 날라가야죠. 예. 제일모직 바이오는 아예 없는 3조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6조가 뻥 나온 거예요. 6조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렇게 쭉 더해서 21조가 나왔기 때문에 한 주당 가치를 뭐 한 15만 원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6조가 사라지면 저게 한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6조만 빠져도.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에버랜드가 놀이공원이니까 땅이 많잖아요. 용인에. 2015년에 뭔가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 거니까 그 가치를 2조 본 거죠. 2조. 그런데 그 개발 계획은 합병 딱 끝나고 나니까 그냥 취소했거든요. 이것도 제일모직 바이오하고 똑같은 거예요. 페이퍼예요, 페이퍼. 그리고 협약을 맺긴 했어요. 용인시랑 여기 협약을 했었죠. 맺었어요. 이거 하자마자 취소. 그해 취소했어요. 2015년에.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합병되자마자 계획을 취소해버려. 이 1조 8천억을 써, 이거 다 그냥 적어놓는 거야, 그냥 막. 여기 3조 적어놓고, 이거 6조 적어놔. 그냥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가계부도 그렇게 안 하잖아. 얘네는 그렇게 했어요. 대충 보더라도 8조 정도가 사라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주 초보적인 것만 수정해도 한 40%는 가격이 내려왔어야 맞다는 말씀이죠. 대단하지 않아요? 이 개사기? 정말 있을 수 없는 개사기예요. 그거를 홍순타 회계사가 끄질기게 찾아냈는데 이렇게 다소곳하게 하니 자기 자랑이 되나. 큰 덩어리만 잡아도 이 가치가 40% 날아간다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40% 이상은 뻥튀기 했다는 거죠. 제일모직의 가치를. 그 얘기 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네, 그 얘기 하고 있었죠. 자, 삼성물산을 끌어내린 거예요. 해볼까요, 그럼? 색깔 다른 것만 좀 보면 되는데요. 색깔 다른 이런 거. 어려운 걸 들고 오셨어요. 색깔이 뭐가 다릅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디를 봐야 되나요, 지금? 네. 자, 영업 가치 삼성물산이 영업 레미안 가치. 하는 회사거든요. 레미안은 국내 브랜드 1위, 해외에서도 공사 잘하고 돈 잘 버는 회사인데 네. 레미안의 가치가 3조밖에 안 본 거예요. 3조. 근데 아까 뭐가 3조였죠? 제일모직 바이오가 3조였거든요. 글씨가 3조다, 글씨가. 거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사실 구 삼성물산 모든 임직원이 들고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모욕한 거다. 그동안 3, 40년간 키워낸 브랜드의 가치가 3조인데 제일모직 바이오도 3조면 열받아서라도 들고 일어나야 되는. 회계사님, 그거 회계사님의 유머 코드 아닙니까? 좋아요. 들고 일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웃는 것으로 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은요? 뭐 주식도 이상하게 많지만 다 넘어가고요. 사업하실 때 운전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월급도 좀 미리 줘야 되고 예. 외상도 좀 줘야 되고 그런 돈은 어차피 영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니까 빼고 보는데 네. 그걸 넘어선 돈이 있다. 요거 가게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이 있으면 되는데 통장에 1억 있으면 네. 9천만 원은 별도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삼성물산도 그런 초과하는 현금은 1조 8천억 있었거든요. 1조 8천억의 여유자금이 있었다. 여유자금이 있었는데 안진이나 삼성회계법인은 그 여유현금을 날려버린 거죠. 계산을 안 해요? 여유현금을 그냥 없는 셈, 왜요? 없는 셈 쳐버렸죠. 왜요? 돈이 실제로 있는데 그걸 왜 계산을 안 한 거죠? 더 가난해 보이라고? 너무 작아 보였나 봐요. 1조 8천억이. 또 유머 코드인데 이거. 그러니까 그걸 계산 안 해야 삼성물산이 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있는 현금을 없는 셈 쳐야 더 가난한 회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돈을 3배는 더 벌어요. 제일모직 영업가치는 쓰레기 빼더라도 한 6조, 7조는 잡아줬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물산의 영업가치도 그렇죠. 6조 정도는 봐주는 게 최소한. 정상적인데
채소를 잡아도 비슷하게 봐야 되는데. 국내 최강의 레미안 브랜드와 예. 1, 2위를 다투는 상사 영업을 가치를 3.3조밖에 안 봐줬는데 잊지도 제일모직 바이오가 3조인데 실제 돈을 3배나 버는 여기는 3.3조밖에 안 봐줬다. 예. 제일모직 바이오, 삼성 바이오 뭐 이런 쓰레기 애들 빼고도 예. 이 4개 사업부가 정상적인 사업부인데 여기가 돈을 3분의 1밖에 못 버는데요. 삼성물산에 비해서. 여기를 6조 봤으면 예, 여기를 6조 봤으면 삼성물산의 영업가치도 6조를 봐줘야 되는데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돈을 3배나 버는 데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약 3조를 날린 아무리 거고 못해도 그리고 아까 현금 1조 8천원이 1조 8천억을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아까 한 5조가 날라갔네요. 예. 삼성물산에서는 5조를 줄인 거죠. 제일모직은 8조를 뻥튀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비율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그러면 지금 큰 덩어리만 그렇게 보정하면은 이게 얼마가 돼요? 대충 해보면요. 대충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삼성물산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국민연금 계산 방식을 따르면 최소 0.85, 뭐 최대로 가면 뭐 1.29, 1.21, 1.18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삼성물산이 더 좋은 회사예요. 돈 3배나 더 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얘를 3배를 더 띄워준 거예요. 최소한. 이 표가 만약 국민연금 투자위원회한테 보여줬다고 하면 1대 0.35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하면 아무도 못했겠죠. 아무도. 그런데 숫자를 조작해서 앞에 같은 표가 회의에 올라가니까 땅땅땅 찬성해도 되겠다. 이렇게 간 거죠. 네. 삼성바이오는 증권사 보고서를 네. 그것도 엉터리로 갖다 썼고 그다음에 빚, 콜옵션 콜옵션도 이것도 반영이 됐고. 안 돼 있는 거고요. 요거 에버랜드 테마파크로 뭐 1조 8천억짜리 시하고 MOU를 맺은 다음에 합병되자마자 취소. 아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새끼들 진짜. 성의가 없어요, 근데. 아 이거보다는 성의가 있죠. 제일모직 바이오는 다 남았었는데 얘는 계획서라도 있지. 응? 제일모직 바이오라 사업부서 좀 만들어주고. 아니 직원이 한 명이라도 두든가 책상 하나라도 두든가 페이지 한 페이지라도 만들든가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좀 너무 성의가 없어요. 불성실죄로 이렇게 좀. 유머인데 이게 불성실죄로 잡아가야 된다 이런 거죠. 예. 재밌어야 하는데 불성실죄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시키면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돈도 3배로 잘 버는데 왜 더 작아? 그리고 1조 8천원 계산 왜 안 했어 일부러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너무나 쉬운, 사실 가게를 인수할 때도 이런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을 이렇게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말사준 거 뒷수습을 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한 거고. 이 얼마나 무리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사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은 최순실에게 말을 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사장 같은 사람들이 독일로 달려가가지고 구심구심 굴었던 거예요. 비용신들처럼. 이쪽으로 뻥튀기 하고 눌러서 이재용이 이득 본 돈에 비하면 말값은 아무것도 아니죠. 껌값이죠, 껌값. 그러니까 머슴들이 응? 주인집 재산 옮기는 거 도와주느라고 구심구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말 사드릴게요 이러면서. 그게 이 사건의 실체 얼마나 추잡하고 쪽팔려요. 실체를 듣다 보니까 진짜 허망하게 짝이 없는 거지.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어요. 돈만 많은 거지. 그건 부러워 나도. 한번 가야 된다니까. 한번 갔다 와야 돼. 이 정도 했으면. 모든 거는 돈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어디 한 구석은 우리가 인정해 줄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정도 이건 봐주자든가. 없잖아. 들어가세요, 이제. 네. 아니, 저는 울분을 다 토했는데, 회계사님 울분 다 토하셨어요? 전 충분히 다 했습니다.
꿈을 찾는 아이들이라면,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학교. 자, 이번에는 박시영 민주코리아 부대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코리아의 박시영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죠. 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예. 이 분야의 또 전문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조금 간단하게 얘기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지 형국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당은 이제 집토끼를 확실히 결속시켰죠.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나 영토가 좁죠. 확장력이 좀 부족하죠. 충성도 요즘 더 높게 나옵니다. 한국당 그렇습니다. 지층에. 그래서 이제 비호감도가 높고 중원을 차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당 지지층을 만나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지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느슨하면서 호감도는 좋죠. 그래서 중원에 대한 확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자가 까탈스러워요. 맞아요. 조건을 막 걸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투표장에 나오고요. 이 사람들은 투표장에 나오면 훨씬 많이 나오지만 나오게 하기가 힘들어. 네, 조건들이 늘 따라붙어요. 특히 민주당 지지층 중에 핵심 지지층과 약 지지층 두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약 지지층은 이 조건부 지지층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긴장해야 한다. 첫 번째. 그래도 과거보다 낫습니다. 현재. 네. 그렇지만 그 특징은 여전히 유지된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막말이 많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한국당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지도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국회 공전 사태가 길어지고 장애투쟁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국당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이런 생각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대표가 되기 전에 지지율로 복귀하고 있어요. 네, 복귀하고 있죠. 그래서 득보다 실이 컸고요. 벌써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는 흔들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당의 비호감 원인 중에 1, 2, 3가 뭐냐면 막말하고 비양심적 태도하고 태극기 부대에 얹혀 있는 겁니다. 구구적인 행태. 이런 것들을 가장 국민들이 혐오하는데 잘 못 보고 있죠.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나경원은 맛이 같더라고요. 정말 그 한국당 지지층 내에서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친하시죠? 친하지는 치면 잘 압니다. 예. 네. 황교안의 등장으로 굉장히 조급해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나이스한 보수층에 먹히는 그 이미지를 스스로 많이 깎아먹었어요. 네. 네. 황교안하고 싸우다가. 네. 근데 황교안도 굉장히 이제 갇혀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수의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차기 대선 지지도가 높게 나올 뿐이지 굉장히 허약하더라. 심층 조사를 해보면서 느꼈던 지점이고요. 충성도가 낮아요. 네. 넘겨볼까요? 아니 그래서 앞에 한 마디만 더 보태면 민주당이 국회 등원과 관련해서 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지만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당한테 말이 안 되는데 고개 숙여주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네. 네. 총선에 낙관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견제 심리가 상당히 탄탄하더라. 이건 역대 정권 다 마찬가지죠. 견제로는 늘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있습니다. 지난 대선, 지방선거 몰표를 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확실히 미뤄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한국당이 좀 못 믿어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을 좀 키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 흔히들 얘기하는 부동층, 무당파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2030 세대의 샤이 보수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50대, 60대는 샤이 보수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얘기합니다. 2030은 자기들도 좀 멋졌기 때문에 숨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의 총선 때의 선호정당 뭐 이런 것들 조사들을 하는데 실제로 한 5%포인트는 감하고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20, 30대를 타겟으로 한 젠더의 갈라치기라든가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작업의 결과로 20, 30대가 거기에 반응해요. 왜냐면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다음 총선에 일당이 과반을 넘길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긴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성격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 현 정권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국정평가에 따라서 평가하는 잣대가 있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민주당을 심판할래, 한국당을 심판할래 이런 상대적인 평가를 바라보는 잣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진보정당이나 이런 때 주장하는 기득권 정당 양당을 모두 심판하는 선거. 세 번째는 이번에 크지 않을 것 같고 1, 2번 중에 이제 하나로 가는데 한국당 지지층들은 1번을 노리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 심판론, 민주당 심판론 이런 상대평가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런 개념으로 갈 건데 그래서 전략 싸움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요. 대통령 임기가 2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정권 교체 여론이 반이 됩니다. 그 다른 나라도 그래요. 국정평가로 가면 이건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대통령이 잘해도.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그래요. 우리 국민들은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과 대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게임이다. 그렇게 절박감을 가지고 임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총선의 핵심 변수로 저는 가짜뉴스가 1번인 것 같아요. 최근에 재밌는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카톡이나 밴드로 얼마나 받아보느냐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거의 받아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거를 거의 매일 받아보는 사람들이 한 15에서 20%가 됩니다. 놀랍죠?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거 사실이라고 판단하느냐? 물었을 때 절반 정도는 사실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의 10%는 가짜뉴스를 통해서 확신범이 생긴 거예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그렇게 해서 굳건해지는 거 충성도 올라가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그걸 믿어요. 믿죠. 그리고 민주당의 약지지층, 영남권 이런 약지지층은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런 가짜뉴스를 통해서 북한 퍼주기? 그 사실인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가짜뉴스 대책이 뭐 이런 걸 띄웠어요. 근데 주로 이제 변호사들을 뭐 선임해서 위원장 맡기고 막 이랬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가짜뉴스를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보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영남에 갔더니 보험 아줌마들이 막 뿌려요. 선거는 정당만의 싸움도 아니고요. 지지자 간의 싸움입니다. 이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뭐 180몇만이 한국당 해체 국민청원 했었잖아요. 100만 명 불과한 게 아닙니다. 가짜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면 저 거짓말이다. 거짓말 딱지를 확실히 붙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쪽 색을 좀 알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돈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듯하게 받아들일 만한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루트로 매일매일 유포해야 되잖아요. 여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절대로 없어요. 과거 국정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낼 수 있을까? 그러면 상대하는 것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저쪽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연대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시작될 시점이 곧 다가온다. 보니까 이미 상당히 많이 적셔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의식을. 그래서 이게 2년째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 프레임하고 경제를 묶어서 공격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 퍼주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그건 아주 오래됐고. 근데 과거에 애들 촌스러웠어요. 이번에 여기는 전문가들이 붙었어요. 이 상업 영역에서 뛰던 애들이 붙었다니까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층별로 메시지도 정교하게 내요. 이게 중도층들을 실제로 흔들리고 맞아요. 있고요. 어느 정도 아까 이제 민주당의 약지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발목을 잡는 것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지 못한 거죠. 현 정부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김원봉 나오잖아요. 갑자기 게시판에 확 김원봉을 뒤덮인단 말이에요. 일시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슈를 바꾸면 다시 쫙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런 오다와 실행이 있는 것이지. 이건 이 세계에 내가 오래 있어서 알잖아. 엄청난 돈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두고 봅시다. 네. 예. 민선 총선 체제는 이제 양정철 얘기를 해야지. 네. 저는 양정철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양정철 원장은 일꾼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좀 지켜봤었는데 폼을 잡는 자리에 그렇게 뭐 잘 나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 도맡아서 하는 스타일인데 처음으로 타이틀 하나 맡은 거예요, 원장을. 이쪽 진영에는 없는 유형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이게 예를 들면 이쪽 진영은 되게 이제 순수한 스타일, 착한 사람, 김경수류 뭐 이런 분들이 많죠. 되게 박주민, 박주민, 표창원, 김경수 뭔가 관통하는 게 있잖아요. 양정철 원장은 베이스가 좀 다르다. 좀 이제 양정철은 김어준과다. 약간 뭔가 있는 베이스가 좀 다르다 이 사람은. 판을 만들 줄도 알고 약간 낯짝도 좀 두껍고 뭐 그런 약간 잡놈 기질이 있는 뭐 이런 건데 이쪽 판의 유형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잠자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역동성이 상실돼 있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주장 가지고 맞짱 뜨는 정치인 별로 없었습니다. SNS에서 그런 그 스피커가 되는 사람들을 워낙 공격을 해놔서 그것도 전략의 하나였거든 저쪽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 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양정철은 한 개인이 아니라 사단이 움직이는 거다. 지난 대선 팀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부원장이 5명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요 3번 키워드 요게 능수능란하다. 네, 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권력의 속성을 알고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합법적으로 이걸 잘 꿰뚫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장 맡아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유시민 장관 이사장하고도 알지만 홍준표 전 대표하고도 아는 것처럼 근데 이쪽 동네에는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양정철 원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주의 인물입니다. 예, 포석을 잘 두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하고 최근에 이제 그 뭐 연대 협력 관련해서 연구원하고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만나고 예, 실제로는 안 가도 되거든 그거. 뭐 최재성 의원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의 뭐 전략 자문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개발하는데 벌써 이제 그 민주당이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의 풍토를 바꾸고 있다. 박수를 좀 보내줍시다. 양정철 마무리하자면 예. 풍토를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풍토를 네. 잡놈 기질로 바꾸고 있다. 잡는 기질로 바꾸고 있다. 일하는 풍토로. 폼 잡는 게 아니라 일하는 풍토로 바꾸고 있다. 긴장감을 좀 만들어내고 있죠. 당내. 예. 일로서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 예. 일로서. 하나씩 좀 프로그램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좀 기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만 가지고 차기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 지지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뭐 김원준 총수가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까 기대해 봅시다. 누가 그래요? 네? 한국당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과연 이제 첫 번째 누구랑 손잡을 거냐. 근데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죠,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표가 어디가 많을까요? 바른미래당이 많겠죠. 바른미래당 먹고 싶은데 만만치가 않죠. 손학규 옹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목리 부리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응원할지 몰랐죠. 정치가 그런 거예요. 이게 오래 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한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어느 날 응원한 날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홍준표 대표를 응원해야 돼요. 너무 미워하지 마요. 예. 홍준표는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를 내쫓고 장권을 장악한 다음에 단계별로 한국당과 통합연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대한애국당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좀 내분에 빠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뭐 홍문종 탈당 얘기도 나오고 더 중요한 측면은 사실 김세현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김세현은 양정철과 비교하면 이슈 밸류가 훨씬 떨어지죠. 그건 사실입니다만 한국당이 다음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의도 연구원. 청년층을 흔들 겁니다. 젠더 이슈라든가 군 가산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공약을 낼 겁니다.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작업을 지금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김세인이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죠. 댓글 알바 엄청 풀어서 2년 동안 20대 가는 모든 커뮤니티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작년 초부터 이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본인의 과거 이야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저를 이 자리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 본인이 양정철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저를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자, 정세현 장관님이 원래 박지원 의원도 급이 안 맞는다고 같이 안 앉으려고 해요. 박지원 의원 얘기하면 그 양반 뭘 알아? 맨날 괜히 이간질 시키지 말고. 자, 그런데 오늘 같이 나오신 분이 누구냐? 정세현 장관님의 수제자입니다. 정세현 장관님이 하도 출장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장관님이 없을 때 대타를 어떻게 해보려고 민하협의 정책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정세현 장관님 수제자 황재욱 박사님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수제자고 정청래 의원이 제 이제자입니다. 세 분이 모여서 책도 썼고 했다고요. 예. 책도 썼죠. 예.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오늘은 남성들이 앞으로 많이 나왔다. 근데 남성들이 앞으로 많이 나왔다. 근데 이 통일외교안보 관련해서 여성 전문가가 굉장히 귀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되게 보수 성향이에요. 내가 황 박사를 뭐 수제자로 삼은 것은 생각이 올바르고 진보적인 성향을 처음부터 보였기 때문에 네, 통일외교안보 분야. 그래서 혹시 내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그럴 때는 대신 김준영 교수만 불러내지 말고 김준영 교수 불러내지 말고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서서히 물러날 준비해야죠. 거짓말.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이호 여사 장례식에 참석하지는 않고 네. 판문점까지만 와서 조의를 표했어요. 왜 판문점에서 딱 멈춰가지고 조의를 표하고 돌아갔는가? 어느 정도의 조의를 표한 것인가? 부부장을 보냈다는 것은 이걸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답변을 듣고 다음부터 오실까 말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대에 올라갔네요. 네. 북한 조문단이 과연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궁금했었죠. 네. 그런데 오늘에 비로소 5시에 판문점까지 올 것이다. 예. 대표는 김여정, 조문단이 아니라 조화와 조의문만 보낸다. 예. 그렇게 딱 정해졌어요. 그러고 나는 예상치 못한 그렇죠. 예상치 못한 방식입니다. 오늘 아침 저 뉴스쇼 방송에서도 뭐 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다고 지금 현인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다 이유가 왜?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왜냐하면 200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조문단이 왔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김만견하고 김기남을 단장으로 해서 5명 정도가 왔었는데 예. 만약에 오게 된다면 김영철급이 와야 되는데 김영철급이. 네, 김영철 자체가 지금 북한 내부에서 좀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김여정이면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이니까 예. 그게 굉장히 덕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사의 그래서 특사의 이미지를 전달을 하고 또 우리가 봐서도 뭐 소홀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예. 갖게 할 수. 사람은 그렇고 치고요. 예. 예.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넘어오지 판문점 그 통일각 예. 북한 쪽 그건 왜냐하면은 뭐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안 계신다. 일단 아까 첫 번째 말한 북한 내부 사정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대통령이 안 계신 이유도 중요한 거예요? 4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 또 하자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또 해줘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그 답을 완전히 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넘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또 대통령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 여기까지만 가자. 어떤 답을 준다는 것 자체가
또 북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를 지금 갑자기 이희호 여사께서 돌아가시고 준비를 하기에는 좀 시간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한 답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대통령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거기까지만 딱 하고 갔다. 전략적인 거죠. 묘책을 낸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벌써 이제 한쪽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신 조화, 한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까만 리본을 달았더라고요. 이희호 여사 빈소에는 통일이 됐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벌써 그런 사진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해놓고 나서 좀 아쉬운 게 좀 청중들한테 좀 즐거움을 드려야 되는데 즐거움보다는 너무 지식을 많이 드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첫 판에 올라와서 즐겁게 해주려고 하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지. 장관님 혹시 여기에 보태실 말 있습니까? 그 김여정을 보낸 거는 또 사실은 2011년 또 시간 묻지 말고 2011년 12월 17일 날 몇 시요?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사망했을 때 이희호 여사가 북한에 갔죠. 직접 조문하러 가셨어요. 그렇죠. 용로로. 그때 이제 두 아들이 또 수행을 했었죠. 근데 그 조문 가셨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뭐 상주로서 정중하게 그 조문을 받고 또 그 아들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때 김여정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문을 받았던 당사자라고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히스토리도 적용했고. 그 가족으로서 온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지. 김여정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넘버2가 제1부부장이죠. 과거에 그 조문 받았던 그런 역사도 있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고. 그러니까 조문을 받았던 가족이고 친동생이고 제1부부장이고 복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여정은 완전히 뭐냐면 원상복구가 된 것 같아요. 김영철 부위원장의 수하인 통전부 실무자들이 아직도 지금 활동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그냥 여정이 갔다 오라 했겠죠. 안 넘어온 거는 역시 대통령이 없는 것과 그것도 있죠. 예. 예. 그리고 나도 생각 못한 걸 하네. 대통령이 안 계시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그러나 저러나 나는 아침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더니 또 박지원 의원도 따라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좀 둘 다 우습게 됐어 지금.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러게요. 네. 오긴 오는데 거기까지만 올 거라고는. 글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동안에 상대하면서 보면 기상천외의 발상들을 해요. 그 점에서 김호준 총수하고 좀 비슷해. 자, 그러면 장관님 종합적으로 하나 정리해 주실 게 있어요. 세 가지 일이 거의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대잖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선언인가 하러 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박 2일로 방한한대잖아요. 오늘 발표했어요. 정리해 주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다 말아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예, 해야지 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친서를 보낸 것은 싱가포르 회담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12 싱가포르 정상선언은 김정은한테는 대단한 선물이었어요, 사실은. 북한의 대미 협상사에 있어서 이건 신기원을 이루는 건데, 이게 2월 말에 하노이에서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좀 속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작년 6.12로 돌아가자.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을 한다는 걸 알고 타이밍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양수 겸장이지요. 6.12도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회담을 앞으로 계속 하고 싶다. 앞으로도 당신 만난 날을 기다린다. 그 다음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안 할 것이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됐을 것 같아요. 짐작컨대. 근데 그거는
트럼프가 밑에 실무자들한테 흔들려가지고 다시 이 무슨 선비핵화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슬로 선언은 양쪽에 다 메시지를 보내는 이 퍼포먼스죠, 일종의. 뭐 이거 나가서면 좀 뉴스별로 커집니다. 외신들도 그냥 크게 보도를 하고.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인가요? 북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대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오슬로 선언을 계기로 나온 메시지 중에 핵심이죠. 그럼 북한한테도 미국한테도 문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 비 오면 우산 쓰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그 사람. 북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트럼프 오기 직전에 판문점에서 만난다든가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원포인트를 또 할 수 있죠. 오슬로에 가서 그런 얘기 하기 전에 해주었을 겁니다. 판문점 갈까요? 어? 이번에 오면? 지난번에 가려고 했다가 못 갔잖아요. 이번에도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가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북한한테 이제 주는 메시지가 되죠. 그러니까 판문점까지 나타나서 자기가 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최전방에 한번 섰다. 북한 땅 바로 앞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그렇죠. 북한 쪽 판문각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여기 내가 오래지 않아 갈 것이고 여기가 경제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좋잖아. 그림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도라산 전망대 올라가서 개성공단 지역을 바라보는 건 그 자체가 개성공단 조업 재개 관련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문 대통령이 아침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개 때문에 못 갔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문 대통령이 일찌감치 가서 판문점에서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상당히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2002년 2월 20일 날, 몇 시 그러지 말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 20여일 전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의회 연설을 해놓고는 도라산 전망대를 들려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공동 연설을 하는 데서 북한 바라보고 나서 이제 북한 공격하지 않겠다, 북한과 회담하겠다, 인도적 지원하겠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을 들른다는 것은 평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들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왔던 그 손 그 앞에 서가지고 기념사진도 한번 찍고 그것도 상징적. 여기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악수했던 데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안내로 내가 한번 넘어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9.19 군사분야 합의에서 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넘어갑시다 해서 같이 넘어오는 것도 굉장히 그런 거 멋진 퍼포먼스죠. 대단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박사님도 그렇고 저기 장관님도 그렇고 이런 시나리오를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그 써먹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편집할게요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9일하고 이제 네. G2가 끝나고.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목소리가. 아 그래요? 신뢰감을. 근데 노래는 못해요. 그건 뭐 알고 싶지 않은 정보였는데. 그 G20 끝나고 나서 방한한다는 거를 사실은 그 앞전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에. 그렇죠. 남북이 만나는 거. 예. 그렇죠. 이제 원포인트에 기대를 걸고 있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처럼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6월 27일인가 8일 날 온다고 그랬으니까 보름 남았나? 15일 보름 남은 거. 우리 아무도 모르는 새 자기들끼리 만난 다음에 뉴스를 낸 적도 있긴 있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갑자기 만날 수도 있긴 있는데, 그죠? 두 사람만 달랑 만나면 되니까 어차피. 그렇지. 네. 그런 방식의 만남만 남은 것 같은데. 서울로 오면 이건 최소한도 2박 3일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의전적인 그 문제가 있습니다. 환영 만찬에 또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장관급 회담할 때만 해도 400명을 부르는데 우리가 정상회담 때 배석할 인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작년에는
판문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한 4명 정도만 가서 냉면을 먹고 왔단 말이야. 장관님 거기 4명 꼈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 이때 시간이 없을 때는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있을수록 원포인트로 짤막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훨씬 단둘이 효과적이지. 그냥 단둘이라도 판문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포인트 하려면은 결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준비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정치의 세계에서 하루는 보통 사람의 일생보다도 긴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봅시다. 제일 베스트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가 거기 판문점 가가지고 거기 도보다리도 가고 이렇게 구경하고 막 사진 찍고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이 북한이고 내가 북한을 언젠가 갈 거다 이런 말 하고 뭐 그런 분위기 있은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베스트 아니에요? 우리로선 선남북 후 북미가 좋은데 또 북한의 셈법으로는 선북미 후 남북으로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북미 정상회담 전에 안 오면은 선북미 후 남북으로 사후에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올 가능성이 50%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글쎄 오늘 아침에 아니 글쎄 말을 바꾸시려고 지금 왔어. 오늘 아침에 내가 자신 있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기사들이 전부 다 올 것처럼 얘기했다고 해놓으니까 당장에 지금 판문점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기사를 띄우고는 그 밑에다가 이 사람은 아침에 온다고 했다는 식으로 해놓으니 아주 무섭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의도적으로 좀 용각산으로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용각산 양해하십시오. 판문점까지만 오는 건 아무도 못 맞추죠 사실. 그거는 온다 안 온다만 얘기하지. 자 알겠습니다. 박사님은 그러면 장관님 없을 때를 노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될 수 있으면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야 되겠네. 아니 그거 북한 사투리 해봐 주세요. 네. 아니 뭐 수제자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야 되겠구만. 장관님 그런 성대모사 같은 걸 해주세요 앞으로. 방송 분량은 나와야 되니까. 예? 아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면 구독해 씨발. 설명하기 귀찮아 이제. 하란 말이야.